제가 북한에 있을 때에도 핵시설에 대한 말은 들었어도 이렇게 영상으로 공개되거나 또 사진으로 공개된 것은 처음이거든요. 북한이 뭐가 필요한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자기가 팔 수 있는 건 다 팔아야죠. 팔고 그걸 인정을 하고 이 사람들이 있으면 이거를 다른 나라에, 다른 반미 나라에 이거를 수출할 수 있는 확률이 확실히 높아진다는 거죠. 김정은이 그동안 꽁꽁 숨기고 있던 핵시설을 드디어 뭔가 공개한 분위기가 됐습니다. 보셨죠? 네, 봤어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핵무기 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 기지를 현재 지도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핵무기 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늘리기 위한 전망 계획에 대한 중요 과업을 제시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핵시설의 내부 어느 곳을 찍은 건데 이걸 왜 공개했을까 궁금합니다. 이게 캐스케이드라고 우라늄 농축 시설이에요. 그런데 그 규모가 굉장히 크고 굉장히 현대화돼 있고 세련돼 있다는 걸 비전문가의 눈으로 보더라도 딱 파악하실 거예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북한 내부의 핵 시설을 이렇게 선명한 장면으로 북한 스스로 공개한 적은 더더욱 없어요. 딱 한 번 우리 저 기억 뇌리 어딘가에 노이즈 잔뜩 낀 북한의 핵 시설 비슷한 영상이 아른거리긴 해요. 처음으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북한 내부의 핵 사찰을 갔다가 직접 촬영한 영상이 공개됐던 적은 있었어요. 저게 이제 92년 5월이에요. 92년이요? 예,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북한을 방문한 겁니다. 그때 북한이 우리는 뭐 사실은 핵무기 개발의 의지는 없다 라면서 원자력 시설을 공개한 건데 사실 저것도 일종의 페이크였거든요. 거짓말이었군요. 예,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공개한 그 사진은 대놓고 우리는 핵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만들 뿐 아니라 아주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라는 말이에요. 32년 동안 북한이 스스로 핵시설을 공개한 적이 없었어요. 그렇지. 그런데 이번에 스스로 공개한 거는 우리는 아예 핵을 공개할 수 있고 자신감의 발로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저도 이번에 김정은이 핵시설을 공개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북한에 있을 때에도 핵시설에 대한 말은 들었어도 이렇게 영상으로 공개되거나 또 사진으로 공개된 것은 처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핵물질을 생산하는 그 시설을 공개했다는 것은 북한이 자기의 핵무기 생산 능력을 공개했다는 것이나 같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은근히 자기의 핵 능력을 과시했다면 이번에 이런 것을 보여줌으로써 완전히 힘자랑했다, 힘을 과시했다라고 생각됩니다. 헌터리 씨처럼 어떤 기관 또 뭐 정보기관이 미국에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사진 하나를 두고 분석관들 엄청나게 조사할 거 아닙니까? 그럼요. 32년 동안 공개를 한 번도 안 했는데 갑자기 공개를 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의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되게 신중하게 볼 수도 있고 또 사진을 파악해서 바닥의 색깔 아니면 그다음에 사이즈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거 에스티메이트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쵸. 이게 도대체 어디 있는 건지 아니면 또 어떤 규모인 건지 또 더 깊게 보자면은 거기에 지금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5명이 보이는데 조금 더 줌해가지고 그림자 각도가 맞는지도 볼 수도 있어요. 조작된 게 왜냐면 이게 아닌지. 가짜일 수도 있으니까 확실하게 그림자 각도가 다 맞아야 돼요. 아니 이거는 그러면 궁금하면 직접 물어보는 게 낫지 않습니까? 네. 박정은 씨, 그동안 이렇게 꽁꽁 숨겨놨던 걸 무슨 바람이 들어서 이게 갑자기 공개한 거예요? 진짜 닮았다. 내가 인정하진 않았지만 이 전 세계적으로 다 이 김정은이가 그 왕따인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친구도 만나고 싶고 그 관심도 받고 싶어서 우리 푸친 형님도 만나고 그 미사일도 쏜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 들어서 이 저에 대한 관심이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입맛도 없어지고 기운도 축축 처지는 게 힘이 하나도 없고 해서 이번에 아주 그냥 큰맘 먹고 비장의 카드로 내가 결심해서 하나 꺼낸 게 바로 핵시설 공개입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핵시설을 딱 공개하니까는 이 리만감부터 이 김정은이를 찾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더 어마어마한 것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같아. 짭조한 말이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자기 존재감을 과시해야 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하고 있고요, 이스라엘하고 히즈볼라가 전쟁하고 있거든요. 관심사를 밀려난 겁니다. 라고 했을 때 뭔가 카드가 필요해서 핵시설을 확 공개해버린 거죠. 상식적으로 핵무기 가진 나라에서 자기 나라 핵시설 공개하는 나라 없거든요. 이거는 당연히 이제 정치적 제스처를 취하는 거고요. 그 바탕에 또 이제 어떤 게 깔려 있냐면은 그 전까지만 해도 핵시설을 감췄어요. 그렇죠. 있는 것도 없다. 있는 것도 없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아예 드러냈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달라졌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비핵화 이거 가지고 협상했는데 비핵화가 아니라 이제 핵 군축이다. 우리는 핵 보유국이야 이미 선언했고 이걸 기정사실화하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협상하든지 말든지 하자라고 대외적으로 선언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사진을 공개해버린 거죠. 그런데 저 사진 한 장으로 이따 보면 전문가분들 많이 모셨는데 북한이 얼마나 핵을 만들 수 있고 어떤 종류의 핵을 만들 수 있고 얼마만큼의 핵물질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지가 계산이 다 돼요. 네. 잠시 후에 오늘 이만갑에서 최고의 전문가들 모시고 쉽게 전격 공개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뉴스에서는 만날 수 없는 이 북한의 핵시설과 제7차 핵실험에 관한 아주 디테일하면서도 전문가들의 어떤 식견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들을 완성형으로 저희들이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뭐 이만큼 보면서 이번 주는 뭔가 복잡해, 딴 거 볼까? 라시는 분들 오늘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세대별로 맞춤형으로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아주 쉽고 재밌는 이 핵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사실 부제- 무서운 얘기죠. 그렇죠. 오늘 부제가 있어요. 예. 오늘 부제가 김종민을 이해시켜라. 아, 쉽지 않은데요. 쉽지 않은데. 자, 오늘 이 핵에 관련된 이야기 풀어주실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은요, 카이스트 출신이십니다. 물리학 박사시고 밀떡들의 덕후들의 왕덕후. 네. 최승병 박사님 모셨고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 대한민국 군인들의 이 제갈공명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소속의 이상민 대령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학원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어요. 어떤 곳입니까? 좀 소개해 주시면. 예, 한국국방연구원은 우리 국방 분야에서의 싱크탱크로 알려져 있고요. 네.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분석하고 평가하고 어떻게 싸울지, 네. 싸울 때 어떤 무기로 싸울 것인지 이런 이제 정책적인 연구들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제가 있는 북한군사연구실이라고 하는 데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그리고 화생방 위협 이런 것들을 주로 담당해서 하고 있는데. 심지어 최근에는 오물풍선, 요즘 이제 쓰레기 풍선이라고 부르는데 예, 쓰레기 풍선의 위험성, 왜 북한이 저런 것들을 날려보내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최근에 한국형 그 스타워즈 프로젝트라고 해서 레이저로 요격하는 이런 시스템들을 좀 분석을 해서 정부에 또는 군에 제안하는 그런 곳이구나.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승병 박사님은 물리학 전공이신데 엄청난 또 밀떡이시라고 하시는데. 아유, 엄청난 것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사실 물리학을 전공한 다음에 취미로 전쟁사를 많이 연구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또 하는 분야가 전쟁사 속에 우리 수많은 여러 가지 무기들과 과학기술 발전들을 이 나름 이 전공자의 시각으로 엮어서 그런 걸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게 썬킹 교수랑 다르게 자격증이 있는 거야. 여기 밀떡하고 좀 다른 밀떡이. 다른 밀떡. 들렸어? 흑백 뭐 하는 거야? 밀떡계 흑백. 흑백 밀떡 좀. 근데 일단 이걸 먼저 좀 이해를 좀 시켜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플루토늄과 우라늄에 대한 이 근본적인 어떤 정의, 네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좀 정확하게 알면 여기서부터 출발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 이제 누구 설명이 더 쉬운지 나타나는 거죠. 좋다. 간단하게 이제 그 핵폭탄을 만드는 재료가 이제 우라늄도 있고 이제 플루토늄도 있거든요. 우라늄은 말 그대로 이제 우라늄에서 그 원심 분리를 통해 가지고 짤순이 같이 우라늄을 빼 돌려가지고 우라늄 235라는 걸 이제 분리하는 그런 장치예요. 플루토늄은 이미 처리가 된 폐연료봉에서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플루토늄이라는 물질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더 복잡해요. 네. 복잡성을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것이 리틀보이라고 이게 우라늄 폭탄이었거든요. 네.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것이 이제 팻맨이라고 플루토늄 탄이었어요. 일났어. 봐봐요.
리틀 보이, 우라늄탄이잖아요. 작아요. 우라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팻맨은 저 짝정문같이 팻맨. 뚱뚱해. 닮았어요. 닮았어요. 아니 원자탄이랑 닮았어요? 그만해. 아니, 그래서 말씀드리면은 우라늄탄 같은 경우는 돌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대놓고 그래 우라늄탄은 엄청나게 만들 수 있다라고 공개한 거예요. 그러네요. 뭐 제가 아무래도 이 썬킴 교수님의 현란함을 당하기 어려우니까 저는 정석대로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태 정석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야매라고 하죠, 야매. 이해를 한 것 같은데 이해를 못했는데도 이해를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아. 왜 다 내 종이야 탔어? 네, 우리 흔히 들어보셨을 텐데 핵폭탄에는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건 지금 원자폭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원자폭탄의 이 폭발력을 만드는 힘은 자, 우리 원자에는 가운데 이 단단한 씨앗 같은 원자 핵이 있다고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이 원자 핵에 중성자를 쏴서 이걸 갖다가 쪼개지게 만드는데요. 그 쪼개질 때 나오는 에너지가 이 우리 원자력과 원자폭탄의 그 힘의 원천입니다. 근데 이게 아무 물질이나 아무 원자핵이나 갖다 놓고 막 중성자를 쏜다고 해서 이게 쪼개지지가 않죠. 그렇죠. 이 특별한 물질들만 이렇게 깨지게 되는데 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핵분열 물질, 줄여서 우리가 핵물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이 우라늄과 플루토늄입니다. 우라늄은 비교적 우리나라에도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에 많이 분포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이런 물질입니다. 네. 이 우라늄 속에는 사실 핵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과 그렇지 않은 물질이 또 섞여 있습니다. 좀 가벼운 우라늄 235라는 이런 물질이 이 핵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인데 문제는 이게 우라늄 광석 1kg를 캐면은 0.7%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조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캐낸 우라늄 요 광석과 다시 그 0.7%를 모으면 그게 바로 우리 핵분열을 일으키는 그 금속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야, 이 설명이 고급스럽고 정확하지 않아. 이걸 아까 짤순이라고 한 거예요. 놀란 게 어머니들은 쌀수있는 설명해야 돼. 어떻게 이제 우라늄 농축 시설을 좀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저 시설 자체가 뭐 당장 만들어라고 해서 북한의 어떤 경제력이라든지 기술력을 가지고 뭐 일주일이나 한 달 만에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럼 꽤나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저것을 준비했고 결국 이제 만들어냈다는 건데 그럼 언제부터 저런 시설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고 이제 완성 단계까지 오게 된 겁니까? 북한이 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가진 건 이미 오래전에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2000년대 초기에 시작이 돼서 2000년대 후반기에 완성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사실 우라늄 농축 기술은 파키스탄에서 들여왔거든요. 네, 그리고 또 북한과 파키스탄 사이에 핵 기술과 미사일 기술을 서로 맞교환했습니다. 이때. 왕따들끼리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그게 1990년대 중엽입니다. 이때 그 파키스탄의 핵 물리학자 압델 카디르 한이라는 그 박사가 북한에 13차례 이제 방문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1994년에는 당시 총리였던 베나지르 부토가 공식 북한을 방문합니다. 또 이제 파키스탄 군 총참모장이 북한을 방문하고 또 반대로 1996년에는 노동당 군수공업 담당 비서였던 전병호 비서가 또 파키스탄을 방문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 기간에 굉장히 북한과 파키스탄 사이의 군사적 교류가 끈끈해지기 시작한 그때. 그러네요. 그러면 왜 그 파키스탄에서 핵 기술을 북한에 넘겨줬냐? 네, 왜? 일단 파키스탄과 인도의 그 역사를 좀 봐야 되는데 두 나라는 원래 한 나라였어요. 인도는 힌두교고 파키스탄은 이슬람교잖아요. 이 종교 갈등 때문에 각자 100만 명씩 죽이고 분리 독립이 돼요. 100만 명을요?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어요. 종교 때문에 갈라져요. 파키스탄과 인도가. 근데 1974년도에 인도가 핵 개발을 성공을 해요. 근데 딱 파키스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왼수 나라가 핵 개발 성공했잖아요. 그때 이제 그 파키스탄 정부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풀뿌리를 캐 먹는 한 있더라도 우리도 핵 개발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당시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던 방금 말씀하신 칸 박사라고 파키스탄의 핵 아버지를 초빙을 해와요. 그래서 핵 개발에 성공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핵 폭탄을 만들어도 실어 날 수 있는 투발체가 필요하잖아요. 미사일이요. 그 정말 핵 개발에 목을 맸던 북한 정부가 딱 보니까 지금 파키스탄이 핵 개발을 성공했는데 미사일이 없어. 어이 파키스탄, 우리 맞교환하자. 우리가 미사일 기술 줄 테니까 너희는 우리 핵 개발을 도와달라. 이래가지고 파키스탄 핵 기술이 북한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요.
근데 그게 벌써 몇십 년 전 얘기잖아요. 이 원심 분리기 생산 시설을 그때 이제 파키스탄에서 이제 칸 박사가 가서 이제 만들어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수십 년 전에 가져갔던 원심 분리기 그 시설로 지금 계속 돌리고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게 과연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을지도 의심스러운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그 부분이 이번에 공개된 핵시설에서 저희가 놀란 부분인데요. 저희도 그런 노후 시설들을 상상했었는데 보시면은 반짝반짝 새거 만든 지 같아요. 얼마 안 되고 지금 만들고 있는 부품들도 있는 것 같고 이게 20년 전에 만들었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당시 파키스탄이 넘긴 걸 P2라고 하는데 그 P2 모델이랑은 또 규격도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이 자체적으로 이 생산 설비를 갖추고 어느 정도 개량까지 해서 지금 완전히 또 새로운 시설을 만들었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머리는 좋아. 처음 북한이 파키스탄한테 넘겨받은 원심 분리기는 높이가 2m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사진으로 보면 김정은의 키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럼 1m 70에 뭔가 좀 작아졌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참 잘하잖아요, 북한이. 그러니까 자기 기술이 없으면 기계를 남의 걸 들여와서 뜯어보고 거꾸로 역설계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역설계하면서 업그레이드를 하겠죠.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 원심 분리기를 공개한 사실이 있어요. 특히 이란 같은 경우에 이란에서 이제 초기 모델부터 최신형 모델까지 쭉 전시도 하고 그 사진들을 좀 분석해 보면 처음에 나왔던 원심 분리기의 외부 케이스에는 이 열선이 이렇게 감겨져 있는 게 보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 열선이 왜 필요한가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우라늄은 상온에서는 고체예요. 그런데 이것을 원심 분리기를 통해서 우라늄 235만 뽑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기체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온도를 올려야 되는 거죠. 열을 가하기 위해서 외부에 열선이 감겨 있다라고 이제 우리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란 것도 최신 모델을 보면 그 열선이 사라져요. 내장되어 있는 거. 그렇죠. 안으로 들어. 기술이 좋아지니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북한이 공개했던 원심 분리기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열선이 사라진 게 아닌가. 그 얘기는 굉장히 최신형의 원심 분리기를 북한이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 또는 개발해서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트럼프와 해리스의 TV 토론. TV 토론이 있었어요. 대선 후보 뭐 그런 거? 대선 후보 TV 토론. 10일 날 토론했어. 이 토론이 굉장히 중요했던 게 사실 조 바이든이 이제 출마하지 않겠다는 걸 이야기하고 이제 새로운 후보와 붙었던 첫 번째. That's the problem. Because under Roe v. Wade, This is so rich, coming from someone who has been prosecuted for national security crimes, economic crimes, election interference, 검사 출신. has been found liable for sexual assault. people can't go out and buy cereal or bacon or eggs or anything else. The people of our country are absolutely dying with what they've done. 김정은 북핵 문제가 당연히 거론이 됐고. China was afraid of him. North Korea was afraid of him. Look at what's going on with North Korea, by the way. He exchanged love letters with Kim Jong-un, and it is absolutely well known that these dictators and autocrats are rooting for you to be president again. 이번에 그 주 유엔 북한 대사 있죠? 김성인가? 그분이 이제 연설하는 걸 다 들어봤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의 그 정책은 미국의 행정부 변화와 상관없다. 우리는 미국이라는 국가 실체 그 자체와 대결하겠다. 핵무기 포기하지만 않다. 해리스든 트럼프든 누가 되든 간에 우리의 기본적인 건 뭐냐면 우리 핵 보유국이다라는 거고 그 전체에서 비핵화 얘기하지 말고 핵 군축으로 들어와라. 그걸 딱 선언을 해버렸거든요. 네. 아니 내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 사실 우리 트럼프 형님을 제가 좋아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 북조선에서는 이 트럼프 형님이 뭐 대통령이 되든 뭐 해리스 누님이 대통령이 되든 뭐 상관이 없습니다. 왜? 핵 시설을 공개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강한 나라다. 이렇게 핵이 많으니까 좀 인정을 해달라. ICBM도 있고 우리가 핵까지 다 개발했고 좀 인정 좀 해주려고 했는데 이걸 인정을 안 해주니까는 내래 어쩔 수 없이 그 숨겨왔던 나의
핵시설을 보여. 노래 너무 잘해. 이 노래가 그림이었네. 그 이름은 짭정은. 그 감미로운 노래에다 핵시설을 담는다고? 이래서 내가 보여준 겁니다. 근데 이제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우리에게 핵무기가 있다는 걸 믿어달라라는 주장이었다면 이번에 공개는 있잖아 라고 하는 확신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핵 보유국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마치 무슨 어떤 클럽에 들어가는 이 자격증 같은 그런 느낌이 지금 들고 있는데 핵 보유국의 위치를 갖게 되면 바뀌는 게 뭡니까? 이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지금 또 김정은 정권의 어떤 이런 의도를 알아볼 수 있는 좀 정확한 그 지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핵 보유국이라는 게 뭐 실현 가능성을 차치해 놓고서라도 그 의미가 어마어마합니다. 국제사회에서. 지금 뭐 거의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가입돼 있는 조약이 바로 핵 확산 방지 조약입니다. NPT라고 불리는. 여기서는 핵 보유국을 딱 5대 강국으로 딱 규정해 놨어요. 그게 바로 잘 아시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중국 이렇게 5개 국가입니다. 근데 딱 보시면 이게 지금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국가랑 딱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 5대 강국은 핵을 군사적으로 이용하는 데 있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아까 뭐 그런 플루토늄 농축 시설 어마어마한 독성이 있는 걸 그렇게 막 거대한 규모로 운용을 하더라도 IAEA에서 사찰하지가 않습니다. 김정은이 그러니까 핵 보유국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엄연한 실체가 있는 핵을 갖고 있는 나라로서 그만한 수준, 5대 강국의 딱 그 수준은 아니더라도 그에 걸맞는 대접은 좀 해줘라. 그러면서 모든 제재 우리에게도 면제부를 달라.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북한이 주민들에게도 끊임없이 해왔던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핵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첫 번째는 체제 유지. 핵이 없는 북한 정권은 생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절대 바뀔 수가 없어요. 왜냐면 바뀌면 본인이 죽어요. 그래서 절대 안 바뀔 겁니다. 그래서 체제 유지가 첫 번째고 그다음 두 번째는 북한 주민들을 뭐라고 세뇌시켜 왔냐면 너희가 굶고 죽고 허리띠를 절라매는 건 내 잘못이 아니야. 미국 놈들 때문이야. 근데 우리가 핵을 만들어 놓잖아. 그럼 알아서 쌀도 가져오고 기름도 가져오고 우리 앞에 와서 무릎까지 꿇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와서 내려놓는다? 그럼 북한 주민들은 완전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럼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는 뭐 때문에 죽었는데 왜 굶겨 죽였는데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또 세 번째 북한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세계에는 큰 나라도 있고 작은 나라도 있지만 큰 나라라는 이유로 자기네만 핵을 가지고 작은 나라는 핵을 못 가지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작은 나라가 큰 나라와 동등한 레벨에서 대화 나눌 수 있는 건 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그거죠. 자기가 이제 핵을 많이 보유해서 미국과 동등하게 이제는 국제사회 눈치 안 보고 자기는 핵 보유국으로서 그렇게 대화를 하겠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거지. 의도는 알겠지만 지금 조기 축구회를 하고 있는데 프리미어리그 나도 끼워줘. 인정해 주냐는 거지. 나도 장비는 다 프리미어리그에서 그 장비를 쓰고 있어. 와가지고 그거잖아. 아니 실력 테스트는 그래도 한번 받아봐야죠. 야, 나 축구공 있다니까? 그렇지. 국제공인구 있어 축구공. 유니폼 입고 다 있다니까? 근데 뭐 최근에 그 IAEA 국제 원자력 기구 있잖아요. 여기 의장이 이상한 말을 해요. 지금 현실을 직시할 때가 됐다.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이 됐는데 이걸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대처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라면서 이제 현실론을 폈거든요. 라파엘 그로시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사무총장이 현지 시각 어제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We need to recognize the fact that the DPRK not legitimate but factually real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이게 뭐 온갖 제재를 해도 계속 핵 개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거냐. 그래 그냥 지금 가진 건 인정해 줄 테니까 핵 군축이죠 이제. 더 이상 늘리지 마라. 동결을 하거나 이런 쪽으로 협상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느냐. 이런 좀 발상법도 나오는데 이것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분이 이제 바로 비판을 받았고 다만 이제 트럼프가 쇼맨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항상 이런 식입니다. 선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해결 못했지. 난 한다니까. 김정은 쟤 나 무서워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간에 한번 김정은 또 다시 한번 이른바 엿을 먹이는 차원에서라도 쇼를 또 한번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되죠.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지금 이렇게 진행돼 있는 게 놀라운 사실은 아니에요. 다 알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여기서 더 뭐가 염려가 되냐면은
이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북한이 자기의 지금 기술과 이 핵 이거를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게 더 우리가 지금 염려해야 인정을 하면 이거 인정을 하고 이 사람들 있으면 이거를 다른 나라에 다른 반미 나라에 이거를 수출할 수 있는 확률이 확실히 높아진다는 거죠. 심지어 로켓 기술까지 가지고 있는 나라도. 아 그럼요. 그럼 북한이 뭐가 필요한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팔 수 있는 걸 다 팔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육자회담 대표로 나왔던 그 미국 대표 크리스토퍼 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북한이 가격만 맞게 되면 친할머니도 팔아먹을 거라고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IAEA 사무총장의 말 다음날 자기도 놀래가지고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막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인정해주면 아주 골치 아픈 거죠? 아주 골치 아픈 거죠. 이게 이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정을 하게 되면 안 되는 행동을 해가지고 항상 우리가 노 했는데 아 답이 안 나온다. 그래 얘네들이 원하는 거 그냥 인정해주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이러면 그러면 세계적으로 어떤 이미지가 될까요? 야 미국도 계속 졸르면 언젠가는 오케이 해주겠다. 그럼 다른 나라에서도 이 택틱을 보고 똑같이 행동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북한이 하나지만 그게 인정받는 순간 북한 같은 행동을 할 나라가 전 세계에 수십 개국이 나타날 수 있다고. 이제 국제사회가 그 북한의 핵 보유국으로 북한을 인정해주게 되면 아마 동북아 지역에서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도 예.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이 제일 먼저 핵 개발. 예, 한국 그리고 일본, 대만 이 나라들은 정말 잠재적인 핵 보유국이라고 인정받고 있는 나라들. 경제적으로는 뭐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예, 나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술력도 다 가지고 있는데다가 또 자금력까지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들은 결심만 하게 되면 핵 보유국이 될 수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에 아마 NPT라는 체제는 아예 붕괴될 겁니다. 그러면 너도 나도 다 핵을 가지게 되면 이 지구상에 완전 아사리 판되고 말거든요. 제일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지금 북한 그 핵 문제를 이란이 지금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이제 그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주면은 이란은 딱 벼랑 끝 전술 먹히는구나. 그래서 끝까지 이제 이란도 핵 무장을 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미 공언을 했거든요. 만약에 진짜 지금 그 이란이 핵 개발하면은 우리가 공군기 띄워가지고 다 박살 내버린다. 그럼 5차 중동전이에요. 그럼 배럴당 유가 200달러 넘어요. 차 못 끌고 다녀요. 만약에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미 우리도 가져야지. 우리도 그런 외교적 가능성을 상정하고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이미 플랜 B, C를 만들고 있거든요. 있어야죠. 극단적 상황이고 저는 굉장히 가능성이 희박할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미국이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한다? 이건 초유의 일이고 한반도의 안보를 더 이상 세계 열강들의 어떤 합의 속에 맡길 수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도 NPT 탈퇴하고 그때는 우리도 핵 개발 들어가요. 좋습니다. 이건 우리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 정부가 그 상황을 상정한 대책입니다. 그게 해야죠.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것이 이제 트럼프의 당선이라는 변수예요. 만약에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됐다. 그럼 트럼프의 입장은 그거예요. 전통적으로 미국은 고립주의예요. 사실 원래 고립주의로 돌아가자 이거거든요. 미국 이외 국가의 문제는 I don't care다. 마음대로 하세요예요. 그러면 극단적인 케이스는 이제 김정은이 이제 그 딜을 시도하겠죠. I don't care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핵 보유국 인정해 주십시오. 좋아, 인정해 주겠어. 인정이 돼요? 네. 그럼 김정은 너는 뭐 해줄래? 어차피 협상가니까 기브앤테이크가 필요하잖아요. 과감하게 이것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지구상에서 최고의 친미 국가가 되겠다. 지구상에서 최고의 친미 국가가 되겠다. 와. 그럼 만약에 모르지. 가능해요. 와. 북한 주민한테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는 미국과 맞서 싸웠는데 나는 미국을 친구로 만들었다. 이게 대단한 거 아닌가? 그걸 안 했다고. 충분히 가능해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지. 박수 칠 일은 아닙니다. 네, 이렇게 제가 원한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 이 제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마다 얼마나 내가 이 짜릿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제 얘기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가라. 애정 결핍. 그런 가능성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제 생각에 미국은 절대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 같고요. 한두 번 속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도 비핵화 협상하는 와중에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하는 퍼포먼스까지 보였어요. 맞네요. 쇼였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핵 개발도 계속 진행했고 우라늄 농축시설 이번에 공개했고 심지어 화산 31형이라고 하는 전술핵 탄두, 핵탄두 모형까지 공개했습니다. 미국은
북한한테 두 번 다시 속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김정은이요 핵 보유국의 그 지위를 인정받는데 정말 필사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난 9월 26일 국정원에서요 북한이 미 대선 이후에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아니 6차 핵실험으로 이미 핵에 대한 거의 기술적인 완성이 끝났다라는 선언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대선 전이라면 뭐 어떤 정치적인 역할이라도 있기 때문에 실험을 하겠다라는 건 이해하는데 이후에 7차 핵실험을 한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고 왜 하는 겁니까? 북한이 이제 핵을 최종적으로 완성을 하려면 핵무기를 좀 작게 가공을 해야 되거든요. 이미 6차 핵실험까지 북한이 진행하면서 수소폭탄 성공까지 했어요. 그래서 수소폭탄 대성공이라고 실제 이렇게 방송을 하기까지 했었죠. 그래서 핵무기를 이미 무기화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무기화가 되려면 이제 매럴 오브 사이즈가 있습니다. 사이즈에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서 좀 어려운 얘기인데 따지고 보면 어렵지도 않아요. 전략핵과 전술핵의 차이점이 나옵니다. 종민 씨, 전략핵과 전술핵 이게 어떻게 다른 걸까요? 전략은 전략을 짜가지고 그렇지. 거기다가 하는 거고 그렇지. 전술을 넣어서 네, 전술적으로 그렇지. 짜서 전략은 안 터뜨리고도 나 이거 있어 정도로도 쓸 수 있는 거죠. 전술은 진짜로 조금만 치면 쏠 수 있는 애들. 두 분 다 사실은 비슷하게 다 맞게 설명한 거예요. 사실은 더 단순하게 얘기하면 전략핵은 커요. 전술핵은 작아요. 그러면 큰 핵무기를 투발하려면 이 큰 핵무기를 실어 나를 미사일이나 이 무기들도 어떻게 해요? 커지겠죠. 커야겠죠. 네. 그렇다 보면 크기 때문에 우리나 미국이 쟤네 전략 핵무기 쏠라고 지금 점점 움직이는구나. 이게 다 보이죠? 그래서 전략 핵은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협적이에요. 근데 실제 쏘기까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죠. 파괴력도 크기 때문에. 그런데 전술핵은 이걸 굉장히 작게 만드는 거예요. 네. 여러 차례 핵실험을 통해서. 그러면 핵 탄두가 이렇게 작아지면 꼭 대형 미사일이나 뭐 잠수함 같은 게 없이도 아주 작은 수단에서도 핵무기를 실어서 발사시킬 수가 있죠. 장사정포, 전투기, 풍선까지는 아직 현존하는 기술은 없어요. 대신 풍선보다 대형 풍선보다 작은 그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배낭까지는 이론적으로 가능해요. 배낭이요? 핵 배낭. 그래서 인편을 통해서 핵물질을 소형화해서 핵배낭에 넣고서 사람이 와서 원하는 곳에서 핵배낭을 터뜨리고 작은 소도시나 아니면 군집돼 있는 인파를 향해서 펑! 테러를 일으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걸 가능케 하는 게 실제 핵실험이에요. 말하자면 이제 포토부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말하자면 예전에는 음악을 집에서만 들었지만 허리춤에다가 이걸 달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공간의 이동에 대한 자유 같은 것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니까. 가능합니까 이게 북한에서? 전술 핵무기가 작으니까 더 쉽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이걸 터뜨리기까지 굉장히 힘들어요.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소품을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 나무 조각을 갖고 왔는데 이게 우라늄이 핵이에요. 핵폭탄을 만들기 위해서 최소한 우라늄이 25kg가 필요해요. 네. 그럼 이게 하나에 5kg라고 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우라늄이 있어야지 폭발이 가능해요. 최소한의 그 무게예요. 25kg요. 네. 그런데 이거를 우라늄을 이렇게 25kg를 써가지고 한 방에 터뜨리는 것보다는 쪼개서 전술 핵무기로 만들면은 5개를 쓸 수가 있잖아요. 네. 실어 날리기도 편하고. 그렇죠. 간단한 예로 핵 가방 메고 들어와가지고 정말 극단적인 예로 우리 원자력 발전소 근처에 가서 터뜨리면은 뭐 누가 터뜨린지도 모르고 이건 핵 가방이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가 스스로 터졌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요. 문제는 이게 우라늄 25kg가 있어야지 이게 폭발이 가능하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쪼개지면은 그만큼 폭발이 힘들어요. 오히려? 오히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김정은이라고 하면 지금 김정은과 그의 과학자들은 이걸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이거를 25kg를
5개로 나눠서. 쪼개가지고 그렇지. 조그만 전술 핵무기로 만들 수 있는 그렇지. 기술을 개발하자. 1인분 한 집 배달 가능하게 하는 거. 왜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지? 일단 이 핵물질을 어떻게 터뜨리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좋아요. 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사실 핵물질이 어느 이상만 있으면 저절로 터집니다. 그 어느 이상이냐 그 경계값이 바로 임계질량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걸 터뜨리면 될까? 옛날부터 이게 간단한 방법을 생각한 게, 자, 지금 한 25kg 정도 되는 우라늄이 실제로, 이거는 우라늄이 아닙니다만 예. 약간 요 정도 크기가 됩니다. 25kg가요? 신기하잖아. 사이즈에 비해서 무겁지.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네, 중금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초창기의 아이디어는 요만큼 있으면 터져버리니까 이걸 쪼갭니다. 쪼개서. 반으로 쪼개갖고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있다가 이 딱 트리거링을 하면은 이걸 딱 합치게 해갖고 이 합쳐지는 순간 이게 반응이 일어나면서 뻥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히로시마에 떨어뜨렸던 우리 리틀보이라는 그 원자 폭탄이 바로 이런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터트리기에는 굉장히 간편한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뭔데요? 효율이 낮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떨어뜨린 상태에서 이걸 쫙 이 가깝게 만드는 동안에 딱 완전히 합쳐지지 않더라도 가까워지다가 뻥 터지면서 이게 다 타기도 전에 생산이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리틀보이 같은 경우는 그때는 순도가 좀 낮아갖고 80% 정도의 농축 우라늄을 썼는데 안전하게 64kg을 썼어요. 근데도 그 중에서 실제 핵 반응을 일으킨 거는 1kg 정도에 불과합니다. 1kg인데도 효율이 어마어마하게 낮죠. 2%도 안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터질 때 산산이 쪼개져 갖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제일 간단한 방식인데 이렇게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야 이대로 하다가는 너무 무리가 많다. 특히 플루토늄 같은 경우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이 반응성이 너무 좋아갖고 우라늄은 좀 가까워져야도 반응이 시작되는데 플루토늄은 가까워지는 도중에 빨리 반응이 나버려갖고 더 효율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야 플루토늄을 이렇게 터뜨리다가는 별로 효과가 너무 없겠다, 너무 비효율적이다라고 해서 그 당시 맨하탄 프로젝트에 모인 천재과학자들이 다른 방식을 생각해냅니다. 그게 바로 임플로션, 내폭이라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나가사키 원자폭탄에 썼던 플루토늄은 한 요만큼 정도의 양입니다. 그게 겨우? 네. 근데 요게 6kg이 넘습니다. 한 6.2kg 정도 되는 양인데 임계 질량보다는 작지만은 그래서 이 상태로는 안 터져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 주변에 화약으로 둘러쌉니다. 폭약으로. 네. 고폭약으로 둘러싼 다음에 얘를 한꺼번에 빵 터뜨리면은 그 압력에서 이게 꽉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터뜨리는데 문제는 이게 굉장히 단단한 금속공이기 때문에 폭약을 아주 정교하게 터뜨리지 않으면은 이게 압축이 안 돼요. 압축이 고르게 안 되고 이게 막 찌그러지고 하면은 반응이 안 일어나요. 한쪽으로 더 많이 쏠리게 되면 이게 반대쪽으로 튀어나가게 되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정확하게 대칭적으로 아주 이 안에 꾹 압축시킬 수 있게 네. 금속을 짜부라뜨릴 수 있을 정도의 폭발력을 제어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계산도 어렵고 정확하게 이 스위치 통제하는 것도 어렵고 해갖고 그래서 플루토늄이 그렇게 더 작은데도 불구하고 폭탄은 팬맨이라고 더 커질 수밖에 없는 폭약이 거기 잔뜩 들어가야 되니까. 맞습니다. 소형화가 그래서 또 필요한 거구나. 네, 걔들은. 김정은이 딱 그 공개된 사진 보면은 이렇게 동그란 은색 공을 놓고 맞아요. 네, 그 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안에 플루토늄이나 뭐 이 농축 우라늄 코어가 있고 그 겉에 그 폭탄 케이스를 갖다가 본 겁니다. 생각보다 좀 쉽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뭔지 알 것 같아. 이게 됐어요.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사실 지금 우리가 실전에서 쓰는 강대국들이 쓰는 핵무기에는 다 녹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미 강대국들은 수많은 핵실험을 통해서 이런 소형화에 필요한 다양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아 그냥 그게 과시하려고 터뜨린 게 아니라 프랑스가 막 어디 바다에서 섬에서 막 이렇게 막 그랬던 게 다 이런 거네요. 이런 그렇습니다. 이거에 필요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정확한 제어를 위해서는 그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건 아무도 공개 안 해주거든요.